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42분입니다. 제가 평소에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이번 버블을 박살낼 수 있는 잠재적인 폭탄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탈리아 채권금리, 이탈리아 쪽 문제, 이탈리아하고 유로존 문제, 또 하나는 중국 쪽 문제, 또 하나는 미국 쪽 문제가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탈리아, 뭐 중국, 미국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영상으로 남긴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마침 아침에 올린 영상에서 여기 보시면 땡땡님하고 로또강님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남겨주셨고 해서 잘 됐다. 이 기회에 한번 좀 영상 남겨보자 해서 한번 밥 먹고 나서 지금 이제 오후 1시 40분이니까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땡땡님이 주신 링크인데 일단은 어떤 이야기들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재미있는 현상을 한번 보고 가자고요.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가 700년 만에 신저점을 돌파했답니다. 국채금리가 지금 그래서 1300년부터 나오고 있는데 최저 0에 가깝죠. 0에 가깝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국채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먼저 일단 기술적 부분이 있겠죠. 기술적 부분이 뭐냐면 당연히 이것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가 싸울 거 아니에요. 매수와 매도가 싸워갖고 이긴 쪽으로 갈 겁니다. 매수가 이기면 위쪽으로 갈 거고 매도가 이기면 아래쪽으로 갈 거고요.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 채권 금리가 결정되는 또 어떤 기본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 나라의 경쟁력이라든가 그 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되고 그 나라의 잠재적인 성장력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지금 그 나라의 부채가 몇 프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그 나라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대략적인 어떤 국채 금리 수준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결정이 되게 되겠죠. 이 채권 금리라는 게요. 쉽게 말해서 너 이탈리아가 돈을 10년 동안 빌린다고 하는데 너라면은 금리를 몇 프로 받고 싶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결정되는 논리가 크게 기술적하고 기본적인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드려본 거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이 700년 만에 신저점 돌파라고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근데 지금 700년 만에 이탈리아가 역사상 최고의 자리에 있냐를 의미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고요. 여기가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렇게 해서 제로금리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유로존은 회복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700년 동안 이탈리아가 지금 현재 이탈리아는 700년 동안 역사를 봤을 때 최고 전성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최고 전성기인 것처럼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채권 시장에선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된 건 단지 유동성의 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채권이라는 거는 그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0%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사실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요거는 약간 비정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단은 이런 유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밑 바탕부터 좀 한번 다지고 가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은 이거 보시면 돼요. tradingeconomics.com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tradingeconomics.com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라별로 쭉 나와 있어요. 나라별로 이렇게 쭉 성적표가 있습니다. GDP 순서대로 정렬이 된 거고요. GDP, 금리, 물가 상승률, 실업률, 뭐 정부 예산 증가 뭐 이런 거, 또 그리고 뭐 정부 부채가 몇 프로가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까지 해서요. 이거 보시면은 웬만한 나라들의 어떤 대략적인 그 큰 그림은 대부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그림은 국내 총생산 이 부분입니다. GDP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을 한번 볼까요? 비유하기 위해서. 일단 미국이 지난 10년간 어땠는지 보자고요. 미국 GDP 10년간 쭉 성장, 그죠? 여기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춤 이후로 폭등,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기울기가 살짝 더 섰습니다. 그죠? 기울기 살짝 쓰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개박살 났지만 주식시장은 더 올라갔다라는 재밌는 사실이 눈에 띄죠. 자, 아무튼간 미국 GDP가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비교적 선방했죠. 한국은 비교적 선방했어요. 미국에 비해서 특징이 뭡니까? 이게 신흥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콜록하면은 신흥국은 자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신흥국 이런 GDP 차트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쭈글쭈글해요. 쭈글쭈글해, 그죠? 미국은
쫙 펴져 있는데 한국은 짜글짜글하지 않습니까? 호황과 불황의 폭이 깊다라는 점이 어떤 신흥국 경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무슨 특징이 나타나냐면 97년도 IMF 직전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가 보이시죠? 이것도 여러분들 주식시장 사트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울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기울기가 쫙 가팔라지면서 최고로 가팔라지다가 IMF 위기를 맞게 됐죠. 뭐 나라가 부도되니, 뭐 부도가 나니 이런 얘기가 그때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착착착착착 엄청나게 기울기를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자빠졌고요. 그리고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자빠져 있는데 주식시장은 더 오르고 있다. 이런 점들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건 지금 한국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간 케이스라고요. 제가 이런 거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한국은 세계적으로 보면 되게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데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 분석 기준인 유로존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자, 이게 유로존입니다. 유로존 전체, 뭐 이제 영국은 제외하고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뭐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들 다 합쳐서 유로존의 GDP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나? 분명히 한국, 유럽, 그러니까 한국, 미국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죠? 보시다시피 이래요. 여기가 언제냐면 2008년인가 여기쯤이 아마 2008년일 거고, 그리고 여기쯤이 아마 2011년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장기적인 불황이다. 참고로 아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유럽은 2011년이에요.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유로존은 좀 더 버티다 2011년에 위기가 터졌습니다. 2011년에 무슨 위기가 터졌냐면 유럽 정부들의 너무 빚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채가 많아서 정부의 부채가 많아서 어떤 위기가 와갖고 금리가 탁 치솟으니까 이 금리가 치솟으니까 각국 정부들이 너무나 빚이 많아서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그 각국 뭐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뭐 아일랜드 이런 정부들이 디폴트 직전까지 갔었다고요. 2011년에. 그때 그래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 ECU 맞나? ECB죠,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내 갖고 양적완화 하면서 다 퍼줬다고요. 물론 정확하게 돈을 찍어줬다는 표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대략적인 이해는 하시죠. 유동성을 공급해서 그 부실 은행들 다 살려주고 그 부실한 국가들 다 살려줬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은 보시다시피 그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줘서 또 성장을 했는데 유럽은 실패했어요. 유럽은 보시다시피 위기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고려해 보셔야 될 거는 유로존이 여기에 2008년쯤 될 텐데 2011년이라든가 이런 위기를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지금 현재 GDP가 거의 제자리죠. 근데 생각해 보실 점이 GDP가 제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풀렸는데 지금까지 풀린 유동성이 얼마인데도 불구하고 GDP가 이 모양이라는 거는 이거는 실질로 따져보면은 저 밑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10년째 장기 불황이라고요. 유로존은. 그러니까 그냥 이거 죽지만 않고 그냥 좀비처럼 살아만 있는 상태라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때 당시에 GDP도 이렇게 됐고요. 더 웃긴 게 조금 더 따져보면은 일단 이 얘기를 그 GDP를 다른 것도 좀 봅시다. 뭐 예를 들면 이탈리아 지금 안 그래도 말씀드린 이탈리아 GDP도 이렇게 쭉 감소하고 있고요. 그죠? 장기 불황입니다. 이거 장기 불황. 그리고 스페인도 장기 불황. 뭐 예를 들면 독일은 좀 낫죠. 독일은 살짝 우상향이긴 한데 한국이 훨씬 낫습니다. 한국이 훨씬 더 잘 나가고 있다고요. 독일은 성장을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사실 얘도 엄밀히 유동성이 풀린 걸 감안해 보면은 이건 성장이 아니고 그냥 죽지만 않고 있는 거다. 골골골골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려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2011년에 제가 지금까지 밑밥을 깔아놨던 게 2011년에 정부들이 너무 부채가 많아가지고 자빠지지 않았냐, 그죠? 자빠졌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뒤로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2011년 재정위기가 난 뒤로 10년이 지났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 여기 있는 뭐 이런 부채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이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부채 비율이 그대로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탈리아 GDP 부채 규모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뭐 보시다시피 2011년 여기쯤부터 위기가 났었죠. 이 부채 위기를 이 자식들이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그때 당시 있던 빚 문제를
다른 빚을 꿔가지고 지금 자꾸 메꾸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좋을 수가 없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갚으려면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기업들이 더 노력을 해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이거를 줄여놨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지금까지 GDP도 성장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의 호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이 많이 커버렸지.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이런 유로존들이 대부분 부채 규모가 이렇다고요. 부채 규모가 오히려 위기 때보다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지금 더 줄어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암덩어리가 이제 가득가득 찬 거예요, 몸속에. 암덩어리가 조그만했을 때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컸다. 이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탈리아뿐만이 아니고 좀 몇 가지를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아유, 창을 왜 이리 많이 띄워놨지? 뭐 이탈리아라든가 뭐 독일은 뭐 잘하고 있을 테니까 프랑스 한번 볼까요? 프랑스도 보시면 2011년 대비해서 보세요. 2011년 대비해서 여기가 2008년 금융위기 때고요. 이게 보시다시피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입니다. 2011년보다 빚이 더 많아요. 정상입니까 이게? 예. 아시다시피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 아직까지 어쨌든 지구상은 이 지구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경제 성장하는 방법이 공장에서 물건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미국처럼 뭐 페이스북이니 아마존이니 이런 것처럼 인터넷으로 장사하거나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는 프랑스 기업이나 이탈리아 기업 이런 게 몇 가지나 있냐고요. 물론 뭐 일부 뭐 페라리나 뭐 이런 명품 브랜드 빼고, 근데 명품 브랜드가 전 세계를 나라를 먹여 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제조업이나 이런 뭐 4차 산업 이런 베이스가 없는 나라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경제 성장이 안 되고 계속 부채만 늘어나고 있다. 부채가 2011년에도 한번 터졌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와르르 할 수 있다고요. 2011년에도 금리가 조금 올라갔다고 와르르 했는데 그때보다 빚이 더 많지 않냐고요. 유럽 지역 전체로 볼까요? 유로존 전체? 유로존 전체 부채 규모가 지금 77%라고 돼 있는데 그래도 조금 줄긴 줄었네요, 얘네는. 근데 어쨌든 그래봐야 2011년 수준이라는 겁니다. 2011년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물론 유로존 전체로 보면 뭐 조금 뭐 감소를 했다 정도 볼 수가 있긴 있겠는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미국의 성장에 의존해서 이게 이런 일들이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국채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좀 너무 비싸다. 그런 데서 잡음이 들려버리면 얘네는 와르르 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저의 그 생각인 겁니다. 부채 규모가 2011년에 비해서 너무나 많다는 거죠. 2011년에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가 80%대였는데 지금 77%니까 4% 줄었어요. 여기서 이제 찔끔 잘못하면 개박살 나는 겁니다. 개박살나.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트리거가 뭐냐,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유로존은 경제 성장이 안 됐다, 그리고 부채 규모도 전혀 줄지 않았다, 폭탄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이탈리아를 결과적으로 제가 어떤 폭탄이 될 수 있다, 이탈리아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탈리아 신용등급이 이게 7월 달의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별일이 없는데요. 7월 달 이후로 조용한데, 보시다시피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투자 적격 최하 등급인 BBB 마이너스를 줬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 그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적격 등급하고 정크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등급, 투자 외 등급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크본드만 아니면은 괜찮은데 정크본드가 돼버린 문제가 돼버리는 건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정크본드와 투자 적격 등급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줄타기 하고 있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뭐 주변 시장에서 뭐 주변이 조금만 흔들해가지고 뭐 이탈리아 재봉쇄 어쩐 이런 얘기 좀만 나오면은 이거 투자 적격이 아니고 정크본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못 오르는 이유도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 선진국이 아니고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딱 선진국으로 편입되기만 하면 뭐예요? 이 선진국 펀드를 편입하는 그 펀드들의 자금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신흥국에 있죠.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차이란 거예요. 좀 비유가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자 적격 등급하고 정크본드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레벨 다운이 돼버리는 순간에는 돈이 확 빠져나가면서 이탈리아 지금 부채 사이즈 보셨죠? 개박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이탈리아 신용등급이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탈리아로 인해서 모든 유로존이 다 위기에 연쇄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탈리아만 부채가 많은 게 아니었죠. 뭐 독일, 뭐 프랑스 다 문제예요. 영국은 이제 EU 나갔으니까 뭐 제외한다 하더라도 영국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그 외에 스페인이 또 잘 나가나요? 아니죠. 그리스가 잘 나가나요? 그런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 유로존은 거의 뭐 중환자다. 중환자인데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게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 많은 부채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탈리아가 신용등급이 강등돼 버리면 거기서부터 유로존은 진짜 개박살 날 수 있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 라는 점. 근데 보시다시피 이 GDP 순서대로 나열한 건데요. 한국이 여기 와 있고요. 이탈리아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탈리아 여기 와 있어요. GDP 규모가 상당히 큰 거예요. 상당히 큰 건데 지금 이 위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아무튼 신용등급이 정크본드로 갈 거냐 아니면은 투자 적격으로 갈 거냐 고민하고 있는 건 이탈리아밖에 없습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나라다라는 점. 물론 뭐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이 나서 이탈리아가 신용등급 강등돼서 박살날지 이런 건 몰라요. 근데 어쨌든 주변에서 누가 기침만 해도 이탈리아는 쓰러질 수 있다 정도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로존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좀 드렸고 중국 이야기까지 하고 마친다고 했죠. 중국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위안화 환율 보여드리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중국도 굉장히 제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중국 이거 한번 봅시다. 중국 GDP 한번 볼까요? 중국 GDP 진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네. 특히 중국이 언제부터 컸냐면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유동성 풀면서부터 가장 많이 성장한 게 중국입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뭔가 좀 기울기가 좀 이상한 부분이 여기가 2008년 금융위기 때인데 보시면 이래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동성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게 중국이거든요. 얘가 제일 많이 컸어요, 중국이. 자, 근데 어쨌든 뭐든 그 어떤 성장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성장하면서 여기 어마어마한 각종 뭐 부조리와 부채와 뭐 이런 문제들이 쌓였을 거 아닙니까? 고도 성장엔 무조건 대가가 따르게 돼 있거든요. 한국 GDP 방금 전에 보여드려서 대충 기억나시죠? 한국 GDP. 한국 같은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이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 여기 있는 한국의 이 부분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97년 IMF도 뭐냐면은 한국이 88 올림픽 부근으로 해가지고 어떤 최전성기를 맞고 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엄청난 고도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도 성장 와중에 어마어마하게 쌓인 뭐 부조리와 뭐 각종 뭐 어떤 부채 위기라든가 외채를 끌어쓴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97년도에 터진 거거든요. 중국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중국도. 이 고도 성장의 규모도 엄청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클 수 있다. 더군다나 이게 한국은 당시에 GDP 규모가 뭐 전 세계 15등 이랬었지만은 지금 중국은 세계 2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미국도 버블이 껴 있고 중국은 10년간 피로에 대한 그 10년간 이 경제 그 10년간 아주 대호황에 따른 피로감이 나타나려고 하는 상황이고 GDP 1등하고 2등이 다 같이 비리비리한 상황에서 GDP 한 3등 정도 되는 유로존조차도 그 2011년에 어떤 그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 거기에다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경제 봉쇄를 하는 이런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은 이래저래 굉장히 섬뜩한 때가 아닐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이래저래 해서.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물론 중국은 솔직히 뭐 어떤 데이터가 없어요. 중국은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중국에서 나온 어떤 숫자나 중국에서 나온 제품을 뭐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신뢰가 없어요.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제가 어떤
뭐 이런저런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건 소문밖에 없어. 나 소문밖에 없어. 그냥 뭐 그림자 금융이래더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그림자 금융 무서운 게 뭐예요? 지네들도 지네 나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또 저도 들어본 얘기인데, 어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중국의 외환 보유고 규모를 미국 국채 가지고 있는 그만큼만 계산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 니네가 외환 보유고 가졌다는 걸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니네가 미국 국채 가지고 있는 그만큼만 니네가 외환 보유한 걸로 인정하겠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GDP 정도 이런 거는 좀 믿을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너무 어쨌든 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증에 가까운 거예요. 심증에 가까워. 중국이 이렇게 고도 성장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겪을 것이다. 라는 어떤 심증을 갖고 이런 부분을 사실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나는 중국에 관련돼서 뭐 난 중국어도 잘하고 해서 중국 쪽 데이터를 많이 알아. 이건 믿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시면 리플로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좀 보고 좀 공부 좀 하게.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중국 이야기까지 조금 드려봤고요. 97년 IMF 직전하고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사실 어떤 신흥국들의 위기를 알아보는 데는 그 전에 그 해당 신흥국 통화의 강세 이런 것이 어떤 위기의 가장 큰 전조긴 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최근에 어떤 위안화 같은 것도 아침에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강하다고요. 굉장히 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강하다고요. 그죠? 위안화의 이런 어떤 신흥국 통화들이 엄청난 강세를 나타낼 때는 이런 것들이 이 나라 박살의 전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환율 IMF 직전에 그랬다고요. 우린 겪어봐서 아시죠? IMF 때 어땠는지 아시죠? IMF 때 환율이 이랬다고요. IMF 때 97년 여기라고요. 여기 이 자리. 환율이 그때 750원이었다고요. 750원. 환율이 지나치게 강세를 보이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박살난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중국도 이런 느낌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흥국 통화의 지나친 강세는 위기의 전조일 수 있다. 가능성 깔아놓으시고 investing.com에 들어오셔서 이거 보시면 채권 금리들 쫙 나옵니다. 채권 금리들 여기서 뭐 월드 가버먼트 본드 눌러보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금리 수준을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들 있죠. 뭐 그 나라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금리가 반영을 할 텐데, 뭐 예를 들면은 그렇게 부채가 많고 성장 가능성이 낮은 그러한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뭐 프랑스도 그렇고 하여튼 유로존은 지금 다 금리 마이너스예요. 그죠? 유로존은 다 금리 마이너스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정상일까? 심지어 미국도 지금 10년 돈을 빌리려면 한 1.5%인가 때 금리가 나오고 있죠. 근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마이너스라는 게 이게 사실 정상적인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참고로 한국은 아직까지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리가 플러스로 나와 있어야 좀 정상적인 거예요. 저렇게 마이너스가 돼 있다는 얘기는 노르웨이 이런 나라, 뭐 하여튼 유로존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인데 포르투갈도 마이너스네. 이 나라도 사실 포르투갈도 굉장히 좀 불안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굉장히 부실한 나라인데 이것도 뭐 마이너스고, 한국은 근데 어쨌든 굉장히 건전하다. 한국은 지금 보시면 10년 돈 빌리려면 1.6%. 네, 한국은 정상적인 범위에 와 있다. 한국은 뭐 건전하다. 네, 비교적. 하여튼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런 부실 국가들이 10년간 돈을 빌리는데 이게 마이너스라고?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이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상황들 보시면서 이거 채권 시장에도 버블이 좀 많이 껴있을 수 있겠는걸, 뭐 이런 생각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탈리아하고 유럽 이야기한 뒤로부터는 좀 두서가 없어졌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전달드리는 아이디어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쯤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뭐 여러 공부해 보신 것들 리플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